안녕하세요. 품질운영팀 남정인입니다. 저는 KT위치에서 품질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품질과 관련해서 어떤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품질 관리 전략입니다.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품질 관리 전략과 관련해서 오늘 일하는 방식과 제품,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시장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의 품질은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되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나친 공급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iOS 앱만 하루에 800개 이상이 출시되고 있고요. 그런데 노출되는 건수, 앱스토어나 이런 데를 보면 그중 한 100개 정도가 하루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은 어제 있었던 거, 인기 있었던 거 오늘 그대로 있는다거나 아니면 또 내일 그대로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하루에 750개 이상의 앱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자한테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높은 무료의 비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800개 이상의 앱이 계속 쏟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한 70% 이상 또 어떤 다른 통계에서는 80% 이상이 무료 앱이라고 합니다. 이 무료 앱이 높은 비중은 한 가지 어떤 사용자에게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전을 뽑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 그리고 무료 앱의 비중이 커지면서 더 이상 사용자들은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지우면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결국 사용자는 소비형 패턴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보고 내용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키사의 조사 자료를 보면 하루에 앱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전체의 한 17% 정도가 그렇게 받고 있었고 70%가량은 일주일에 하나의 앱 이상을 어떤 다운로드 받고 삭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용자는 이렇게 계속 어떤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 어쨌든 우리가 튀어야 우리 제품이 보다 더 잘 알려져야 사용자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앱, 이런 앱에 비해서 이게 더 좋아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카메라일 경우에는 프린 카메라, 다른 어떤 SNS일 경우에는 페이스북 이런 형태로 어떤 특정한 용도에 있어서 하나의 자기의 핵심 가치를 보다 공고히 해서 사용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핵심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앱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행도 따르게 되겠죠. 즉 얼마나 빨리 이 사용자의 소비형 패턴을 지원하는가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가가 앱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즉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을 계속 공급해줘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품질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의 개념에 있어서의 품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잘 안 움직여.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나는 사기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용자는 결함이 몇 개 있어도 그냥
아, 공짜인데 뭐 나 안 쓰면 되지. 혹은 그래도 뭐 결함 있어도 내가 정말 쓰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완화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품질도 기존의 어떤 그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보다 이렇게 더 사용자한테 알려지고 그리고 핵심 가치로서 인식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가 품질의 핵심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 앱인데 먼저 애자일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품질과 관련해서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테스트 자동화와 관련해서는 한동진 PD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애자일하게 일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TH에서는 2012년, 그러니까 올해 오픈앤쉐어라는 슬로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애자일하게 일해볼까 라고 고민을 했고 일단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짧게 하자. 이터레이션 기간을 2주 간격으로 두고 어떤 계획, 2주 간격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하고 그리고 2주 간격 안에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서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할 수 있게 하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들 때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정하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형태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게 그리고 함께 하는 거를 결국은 어딘가에 기록하고 어딘가를 통해서 공유해야 되는 게 될 필요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라나 컴플런스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열정이 생겼고 KTH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명 혹은 그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진 소수 몇 명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기획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이 방식이 여러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의견을 제안했던 사람이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실제 제품을 통해서 기능이 하나씩 동작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충성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 각 분야에서 잘하면 되겠다는 인식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제 입장에서 신기했던 부분은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시스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지라나 컴플런스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시스템은 예전에 도입됐는데도 쓰라고 해도 안 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쓰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많은 양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잘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KTH에서는 좋은 것만 있었는가? 애자일하게 하면서? 그렇지는 않죠.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한 누에고치로 갈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아직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태고 시행착오가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자일하게 일하면서 어떤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실수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이제 5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 일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일했을 때 거의 큰 문제가 되고 프로젝트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터레이션 산출물이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하게 설계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고 이미 적용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과연 이터레이션 산출물이 정말 확인 가능할 정도로 잘 정의되었는지,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하기로 했던 게 부정확하다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되는 거고, 실제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해도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뭔가 피드백할 정보가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션 산출물은 어떤 이터레이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이제 다음 이터레이션을 시작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모호하다면 프로젝트는 어떤 그냥 모호한, 아니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이 개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 프로젝트 중에는 기획 따로, 프로토타입 따로 개발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획은 기획대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계속 기획이 되고요. 개발은 개발 나름대로 계속 개발을 해요. 나중에는 기획은 이만큼 발라졌고 개발은 그 이전 정보를 가지고 계속 변화를 시도합니다. 결국 그 기획과,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개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기획도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한다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는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개발자는 이중부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정된 최소한의 문서는 유지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서는 사실 애자일에서 뭐 최소화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관리적인 문서에 한해서인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아이민이라든가 푸딩2의 경우에는 기획서만 해도 PPT로 100장이 넘습니다. 사실 프로젝트가 한 명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의 인력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항을 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문서가 필요하게 될 거고, 이 문서가 만약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지금 개발하고 계신 어느 누군가는 그 잘못된 문서를 가지고 버그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 역할별로 서로 잘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분명히 최종 제품은 하나의 어떤 통합된 형태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이 서로 이렇게 논의 안 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맞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마지막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야 될 거는 확실히 정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이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되고 있는 회의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회의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다 보면 의견들이 막 다수가 생기게 되고, 결국 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견만 듣다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안 끝났다면 내일 또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결정이 안 되고 그렇게 미뤄지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같이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뭐 PM이 됐든 누군가가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어떤 제품의 어떤 품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어떤 만족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5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5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핵심 기능은 구체화하고 이터레이션을 시작하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이번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 명확해야 각각이 일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뭘 못했고 뭘 잘하게 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의 이터레이션은 끝내고 변경하십시오.
이 얘기가 뭔가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애자일한 거, 뭔가 좀 변화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바로는. 진행 중에 이터레이션 안에서 어떤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터레이션이 우리가 뭐 앞서서 2주 안에 끝내겠다고 했지만 2주 안에 안 끝납니다.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5주가 되고 결국 이터레이션 하나가 그냥 쭉 늘어져서 프로젝트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변경하다가 뭐 필요하면 변경하고 그리고 그냥 개발하는 기존 방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즉 이터레이션 안에는 일단 정해진 목표대로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만약에 정말 필요한 변경이다. 이거 어차피 2주 낭비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터레이션은 중지하고 그리고 변경하고 이터레이션을 새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문서는 미리 정의하세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문서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막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해서 문서가 생성 요청이 있게 되면 결국 그 문서가 생성되기 전까지 그 문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은 그냥 넉넉히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일정 지연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터레이션별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조금 구체화되었다면 아마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항목들, 과연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정의되어야 된다면 그 정의되어야 될 항목들은 잘 정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각각을 체크해 보시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고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반드시 적용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도 회고회의 많이 하지만 회고회의를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정작 그럼 우리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고치지? 라고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모호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차피 해도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도 개선 방안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처음에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됐던 게 이터레이션 2가 돼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데 개선 방안도 항상 똑같아요. 결국 그 프로젝트에서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개선 방안이 맞든 틀리든을 떠나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뭔가 새로운 개선 방안을 하든 아니면 보완 방안을 만들든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직원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제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들과 그리고 이제 제안을 말씀드렸는데요. KTH에서 애자일하게 일했다.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사용했어? 라고 한다면 지라와 컴플런스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등산가가 막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아무 도구 없이 뻘거벗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친 짓일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겠죠. 가다가 얼어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 사람이 슈퍼맨이면 제일 좋겠지만 슈퍼맨이 아니라면 이런 아이젠이라든가 아니면 텐트라든가 로프라든가 이런 그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지라와 컴플런스입니다. 지라는 그냥 간단히 이슈 트래커입니다. 그래서 멘티스, 보통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되어 있는 멘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플런스는 구글에 있는 그냥 위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용으로 뭔가 좀 커스터마이징 된 위키죠. 말씀드렸지만 얘가 2010년, 2009년에 도입됐는데 그 전까지는 안 썼습니다. 올해부터 쓰게 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라를 통한 애자일한 프로세스 관리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제가 이제 지라에 적용한 지라에서 제공하는 제가 지라에 적용한 워크플로우를 지라에서 그대로 그냥 갖다가 붙인 그림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이터레이션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요구사항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백로그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채화 작업을 통해서 이번 이터레이션에서 해야 될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담당자가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료된 작업은 어떤 개발 PM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종료가 되게 되겠죠.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뭔가 부채화해서 이번 이터레이션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한 거, 완료된 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예전에 그 칸반 게임 세미나를 갔었는데 저는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그 표를 그리게 하고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입니다. 결국 백로그,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백로그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걸 이제 하나씩 옮기게 되죠. 결국 지금 이 지라를 통해서도 충분히 애자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라는 제가 지라 아트라시안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지라는 관리 기능이 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은 플로우를 직접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끌어서 워크플로우 화살표를 옮기면 지라는 옮겨진 화살표대로 워크플로우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제 진행된 거는 사실 지라는 어떤 정보로 보여주는 데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컴플런스와 결합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각 지라에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프로젝트 현황이 어떻다라고 보여준 대시보드입니다. 이 각각 이제 가로 영역이 프로젝트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민이다라고 하면 아이민의 현재 대기 상태는 몇 개고 진행 상태는 몇 개고 태스크에 있어서, 그리고 결함은 지금 대기 상태는 몇 개고 진행 상태는 몇 개고, 이슈는 대기 상태는 몇 개고 진행 상태는 몇 개고 지연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라에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서 컴플런스를 통해서 실시간 대시보드를 꾸며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컴플런스 활용 사례입니다. 컴플런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플런스는 어떤 정보화로서, 그러니까 지라에 있는 정보든 아니면 다른 정보든 어떤 UI를 갖추기에 되게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활용 사례로 하나를 설명드리는데요. 저희 KTH에서는 어떤 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안성 검토, 기능 검증, 법률 검토, 등등. 예전에 PM들은 그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로 다 이제 요청서를 배포하고 발부하고 가서 이거 됐냐 안 됐냐 확인하고 해서 이 검증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올해 이제 컴플런스를 통해서 한번 이 프로세스를 바꿔봤습니다. PM은 여기 지금 보시는 컴플런스에 표시된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부분 검증, 전체 검증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지라 링크가 되어 있고 바로 이제 지라 요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프로젝트, 그리고 속성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 완료하면 PM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각각의 검증 부서에서 이 지라에 등록된 티켓을 보고 처리를 하겠죠. 지금 나한테 내가 만약에 정보보호팀이다, 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호팀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체크를 하고 언제 진행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각 여러 부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또 대시보드 형태로
PM이 필요한 시점에 지금 보안성 검토는 됐나? 법률 검토는 됐나?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그 정보보호팀, 그러니까 정보보호 현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미확인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뭐 검증 대상인 거는 프링 카메라가 있네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이제 쭉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컴플라이언스 활용 사례인데요. 컴플라이언스는 원래 목적은 위키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어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근데 이걸 과연 한번 기획할 때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쓴 사례입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작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세 기억은 핵심 기능 보시면 포스팅 촬영, 캡션 입력, 안드로이드 화면들 해서 각각 이제 기획 구분에 따라서 어떤 각 페이지를 구성을 했고요. 이 페이지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뭐 회의에서 아니면 정리됐던 어떤 기획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뭐 댓글을 통해서 뭐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거나 하는 의견들을 제안합니다. 결국 이걸 보고 여기에 밑에 댓글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실제 이제 기획안에 다시 반영되고 그리고 완료된 거는 좌측에 이런 별 모양으로 처리해서 현재 이 기획이 완료됐고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상태로 표시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지라와 컴플라이언스 뭐 간단히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일단 지라와 컴플라이언스는 뭐 같은 회사 제품인데 이제 트러스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서로 그 XML 템플릿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 요청하고 던져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뭐 우리 회사가 엄청 크진 않지만 어떤 그 뭐 사용자가 변경이 있을 때 일일이 지라나 컴플라이언스에서 이렇게 사용자를 바꿔주지 않고 인트라넷하고 LDAP 연동을 통해서 실제 그냥 뭐 인사팀에서 퇴사나 아니면 입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지라나 컴플라이언스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CI 서버에 그래서 동작하는 어떤 정적 분석 도구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라에 자동으로 등록된다거나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라의 어떤 업무로서 등록된 그런 항목들을 처리할 때 그 커밋을 진행할 때 그냥 단순하게 뭐 좋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커밋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만 커밋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거 두 개를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전략입니다. 뭐 지금까지 애자일하게 일하는 법과 관련해서 일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소주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의 매일 먹습니다. 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진로가 거의 점유율이 한 뭐 98%, 막 97% 이랬습니다. 근데 이 처음처럼 두산에서는 뭔가 이제 신제품을 내야 되는데 뭐 알리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처음처럼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기획자가 그때 당시에 20도가 항상 넘었었는데 19.8도라고 해서 부드러운 소주를 강조했고 그리고 알카리수로 뭐 숙취를 완화하고 쓴맛도 적고 뭐 이런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거를 어필했죠. 만약에 여기에서 품질이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하지 않았다면 처음처럼은 그 진로의 야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나요? 정말 숙취가 완화했는지 아니면 안전한지 쓴맛은 없는지 막 이렇게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 촉촉하게 젖은 이 라벨지가 잘 찢어질 것 같으니까 이 라벨지 쪽에 테스트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테스트해야 될 가치는 이 19.8도 알카리수 수치화나 우리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 핵심 기능임을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사실 저는 뭐 테스트 케이스가 완벽하다, 그게 막 그것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테스트 케이스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핵심 기능에 대해서 한정한다면 테스트 케이스는 정말 파워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기능은 변화가 적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요. 그 재활용하는 과정 중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도 식별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핵심 기능에 대해서 식별을 하시고요. 기획자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기능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테스트를 할 때 단순 조합 기능, 뭐 검색과 같은 지리어에 대한 조합을 통한 거라든가 이런 특성을 가진 거라면 페어와이즈나 아니면 오소고널 어레이 등의 어떤 그 테스트 케이스를 줄여주는 기법을 통해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뭔가 상관관계가 복잡한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플로우 도식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요도별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급하게 나가야 될 때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요소 검토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도식화는 좋은가? 라고 본다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강아지 개가 지금 3마리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보면 뭐지? 라고 할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 개한테 설명을 들어본다. 너희 왜 싸워? 라고 물어봤을 때 강아지 A, B, C는 서로 얘기를 하겠죠. 뭐 어쩌고 얘기할 겁니다. 주인이 이제 막 듣고 이해를 하겠죠. 아, 그랬나? B도 어쩌고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구나. C도 어쩌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A, B, C가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어떤 메모장을 갖다 놓고 거기에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한다면 훨씬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보면 사실은 이러네요. A 강아지가 까불다가 B 강아지가 화가 났어요. B 강아지를 약올렸나 보죠. 그래서 B 강아지가 A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관계의 C 강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B 강아지를 문 상태네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A 강아지가 까분 거고 C 강아지는 형제관계여서 그냥 같이 도와준. 문제의 원인은 A 강아지가 까분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제품에서는 어떻게 도식화가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간단한 예제인데요. 사실 이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기능 하나를 동작시켜서 어떤 상태가 바뀐다거나 그 동작 결과로 나타나는 데에는 뭐 수많은 입력과 아니면 수많은 어떤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걔를 조금 단순하게 해보세요. 만약에 버튼을 누르는 액션도 뭐 연타를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막 수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얘를 간단히 보면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화면 A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전달이 됐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상태가 바뀌었다거나 어떤 처리를 통해서 결함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버,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과연 클라이언트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에서의 문제인지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구분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포맷의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아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설정이 그때그때 제대로 정해진 플로우에 따라서 변경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역시 이러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위험이 있을 만한 요소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만한 요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강아지에 예에서 보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뭐지? 라고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품질과 관련해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발자가 대부분의 결함을 개발자가 만들어내서 개발자가 중요하다. 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품질에 있어서 개발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안드로이드나 iOS나 막 OS 환경도 늘어나고, 그리고 단말 기종별 파편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레졸루션도 다르고 메모리 그 설정도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가입니다. 기획자가 iOS 6.0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낸다? 아니면 QA가, 아니면 테스트하는 사람이 뭐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S2의 뭐 메모리 설정이 몇이고 어떤 API를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산한다? 아마 못할 겁니다. 물론 슈퍼 기획자나 슈퍼 QA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개발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개발을 하시면서 디버깅을 하시면서 어떤 경험했던 제약사항, 그리고 알고 있는 제약사항,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진정한 우리가 결함을 예방하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은 한동준 PD가 스마트 모바일 앱과 관련해서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H QA라고 담당하고 있는 한동준입니다. 저는 앞에 있는 부분 뒤이어서 KTH에서는 어떻게 스마트 모바일 앱을 테스트 자동화했는가, 저희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했던 도구, 적용 방법, 좋았던 점, 그 다음에 QA가 삽질해서 정말 개발자부터 힘들게 했던 내용들 진솔하게 공유하고요. 그 대상은 먼저 테스트 자동화를 준비하고 있는 QA와 자동화에 관심 있으신 개발자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삽질 안 했으면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자분들께서는 이거 QA가 좀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다, 내가 삽질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내용, 여기 말씀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방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개입니다. 먼저 KTH 테스트 자동화, 그 다음에 앱 기능을 어떻게 테스트 자동화하는가, 그 다음에 서버 개발은 어떻게 테스트 자동화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TH의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테스트 자동화의 목적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작업 테스트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통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테스트 자동화를 하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죠. 먼저 수동 테스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는 비용이 됩니다. 반면 자동 테스트 같은 경우는 툴을 도입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비용이 그 수동 테스트 비용보다 적을 때 저희가 자동 테스트 자동을 하는데요. 그 책이나 그런 데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에 대한 비용입니다. 툴에 대한 학습의 비용, 자동화에 대한 학습의 비용이 너무 커진다면은 그때는 과연 꼭 수동 테스트를 해야 되는가, 자동 테스트를 해야 되는가 결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 테스트 자동화를 한다면 우리가 테스트를 수동으로 할 때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 예를 들면 테스트하는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대충 넘어가던가, 또는 우리 시스템이니까, 우리 프로젝트니까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가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TH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국민 앱들이 있습니다. 푸딩 카메라, 아이민, 푸딩 얼굴 인식, 114, 푸딩 투등, 그다음에 플레이 등 이런 많은 앱들이 있는데요. 이 앱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과 모두 서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앱만 가지고 있는 그 스탠드얼론 앱들과 달리 저희는 항상 서버가 있기 때문에 2주, 한 달 단위로 앱 또는 서버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테스트 자동화가 매우 큰 고려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위 테스트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강백호의 왼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단위 테스트는 저희는 개발자의 테스트고요. 개발자 분을 존중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QA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I와 에자일은 기본이죠. 다만 QA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커버리지에 대한 이거는 라인 커버리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조건 커버리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개발자와의 협의나 지원 또는 테스트 기법에 대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단위 테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번 세션에 있었던 임도영 PD의 행복한 개발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앱 기능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H3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녹화를 하는 건데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만약 앱 기능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자기들은 못한다는 게 답이더라. 저희가 앱 기능 테스트 자동화를 가장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많은 앱들이 있고요. 그 앱들은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상으로 해야 되는 단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마다 OS 변화 때문에 OS 버전도 많고요. 사람들이 일일이 기능 테스트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해서 그 테스트 자동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찾아봤던 장비는 레코드 앤 플레이 방식의 기능이었는데 숙련자 기능으로 한 명의 하나의 기능이 하는데 1.5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거나 이미지가 좀 바뀌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UX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UI 쪽에 대한 개선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개선 하나 그 다음에 알림에 숫자로 1 떴다가 2 떴다가 이것까지도 모두 다 바꿔줘야 돼요. 일일이 스크립트 바꿔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자기 갤럭시 S나 그 옵티머스 G에 들어오는 거기서만 사용하는 앱 꾸준히 유지 보수해낸다면 레코드 앤 플레이 방식의 테스트 자동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이 일일이 테스트를 해보는 게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쌌기 때문에 훨씬 저희한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과감히 앱 기능 테스트 자동화는 보류,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정말 많이 고민하고 포기했던 내용입니다. 상용 툴도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서버 개발에 대한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여기서는 국민 앱이죠. 얼마 전에 어저께 무릎팍도사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4가지에서 나왔었고요. 푸딩 얼굴 인식의 새 버전 개발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개입니다. 제가 적용했던 테스트 자동화는 사실 요거보다 좀 더 있지만 제가 대표적이었던 걸로 API 테스트와 성능 테스트, 정적 분석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PI 테스트는 왜 필요할까요? 앱의 특성상 버전이 1.0, 2.0, 3.0 가도 3.0 가면서 1.0, 2.0을 버린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1.0, 2.0은 3.0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아예 못 쓰게끔 하겠다라고 정하지 않는 이상 버전이 업데이트 돼도 그 기능이 변경돼도 그 버전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서버 쪽에서도 1.0, 2.0, 3.0에 대한 그 API들이 다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 1.0, 2.0, 3.0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API 쪽에 3.0의 그쪽 부분을 개선한다 그러면은 얘를 개선한다 그래도 1.0, 2.0에서 사용하는 API들이 항상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걸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SOAP UI라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유료 버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요즘 많이 API들은 다 RESTful 방식을 사용하는데 RESTful 방식을 기본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딩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사람의 사진 얼굴을 찍고 그에 대한 얼굴 잡표를 던져서 이 사람이 어디가 코가 이걸 받고 그에 대해서 다시 던지면은 이 사람이 누굴 닮았다는 거 다시 API가 주거든요. 그렇게 대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QA도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푸딩 얼굴 인식에 제가 처음에 했던 실제 테스트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푸딩 얼굴 인식이 API를 요청하면은 REST 방식으로 답을 받는데 그 중에 이게 제대로 왔다 안 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OX5000이라는 코드 값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 값을 줘도 제대로 처리된 거라면 이 결과 값을 주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저희는 이걸 먼저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냐고 해야 된다고 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본은 API 예제입니다. API마다 API 예제가 달려있을 텐데요. 그거 먼저 테스트하세요. 두 번째는 매개 변수들 바꿔가면서 처리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API 간의 시나리오 처리,
좀 전에 그 푸딩 얼굴식 예로 말씀드렸듯이 API를 호출해서 오는 값을 받아서 다시 B API를 호출하고 그 값이 제대로 오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능 테스트입니다. 성능 테스트는 왜 필요할까요? 최근에 나왔던 그 2012년에 발표했던 결과를 보면은 앱 사용자도 웹 사용자처럼 3초 안에 결과를 받기 원한다고 합니다. 3초가 지나가면은 앱을 끄거나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API는 1초 이내 응답이 필요합니다. 멀리 아마존 멀리 있다, 미국 웨스트 이스트에 있다. 그럴 경우에도 맥시멈으로 잡아도 1.5초 안에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앱에서 받아서 그거를 처리해주는 시간이 1.5초, 성능에 따라서 2초까지 해서 3초 안에 계속 그 사용자한테 답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테스트를 할 땐 도구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테스트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000명인데 이걸 100명의 수준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 테스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겠죠. 가장 앱 도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한 중요한 거는 테스트 설계도 매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권고 드리는 건 로드 UI입니다. 로드 UI, 지금 이게 그 푸딩 얼굴식을 테스트했던 로드 UI 화면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수업 UI의 테스트 케이스를 그대로 불러와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드 UI 같은 경우는 사실 푸딩 얼굴식은 그 로드런을 통해서 한 10번 이상 테스트를 했고요. 그 이후에 로드 UI를 적용했던 경우인데요. 로드 UI 역시 솜 UI처럼 무료 도구고요. 그 다음에 그 CI 도구들과 통합이 잘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API 테스트에 대해서는 로드런너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로드 UI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테스트를 하신다 그러면 굳이 몇 억씩 하는, 몇 천만씩 하는 로드런 사용하시지 않고 로드 UI를 사용하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적 분석입니다. 정적 분석은 분명히 이거는 컴파일 에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냄새나는 코드를 사전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일부 기능으로는 이렇게 프로젝트 코드 작성하는 데 표준의 역할도 합니다. 저희가 추천드릴 도구는 PMD입니다. 버그 파인드나 유사한 도구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또 상용 도구도 있고요. PMD는 일단 오픈소스 도구고요. 사전 정의된 룰로 검증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PMD는 기본적으로 제공한 룰이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개발자분들한테 다 적용해라, 이대로 써라고 하시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어에 해석하는데 한글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300개가 꼭 우리 프로젝트에 모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자바룰, JSP 룰은 5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는 필요한 룰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300개의 룰을 엑셀로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룰은 일단 설명 같은 것들을 다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세 번째는 QA랑 개발자 둘로 앉아서 꼭 필요한 룰을 제정했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부터 계속 써왔던 유사한 도구들을 써왔기 때문에 저희 그 경험상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제시했던 사실 40개를 제시했는데 개발자분께서는 이렇게 그 PMD 같은 정적 분석 도구를 쓰는 게 만약 초급 개발자, 경력이 아주 많지 않으신 분들께는 되게 좋은 그 코딩 습관도 기를 수가 있고 꼭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선택했던 건 딱 70개의 룰을 재정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 제가 XML 파일, 저희만의 룰 파일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웹을 통한 배포를 했습니다. 웹을 통한 배포의 장점은 룰 파일이 XML 파일인데 이거를 한번 수정될 때마다 메일로 다 보낸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 CI 환경, 메이븐, 그다음에 제킨스, 각각이 쓰시는 아이디 여기마다 다 설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다 깔아주셔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거기 설정에서 PMD는 룰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만 정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QA가 수정될 때마다 그 웹에만 올리면 자동으로 메이브든 제키스 아이디든 가져와서 그냥 돌립니다. 개별 배포할 필요도 없고 개선 관리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의 A와 메이븐의 A인데 이렇게 바로 저희 푸딩 얼굴식 실제 A입니다. 이렇게 바로 웹 주소, IP 주소를 넣어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푸딩 얼굴식에서 사용했던 룰 번역 파일과 룰셋 파일은 다음의 위치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룰 번역 파일 같은 경우는 300개 룰을 다 번역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70개 룰만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D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QA 혼자 정하시지 마시고요. 개발자랑 꼭 같이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발자분들입니다.
서버 개발 쪽은 푸딩 얼굴 인식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푸딩 얼굴 인식 사용하고 있는 개발 구조입니다. ID, 그다음에 Git을 사용하고 있고, 젠킨스 메이븐이 기본 CI 구조로 돌고 있고요. 밑에는 저희 사실은 로드 UI를 말씀드렸지만 변환해 가고 있지만, 처음에 그 개발할 때, 최근에 신규 개발할 때는 제가 로드러너를 저희가 한 10번 이상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로드러너 테스트에서 계속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분들께서 실제 하시는 거는 JUnit, 그다음에 JUnit의 그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코버추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PMD, 그리고 그 사이클로매틱 복잡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바 HNS, 그다음에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한 JDB를 사용했고요. 젠킨스에는 소나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같이 보려고 했었습니다. 소나의 장점은 코버추라니, PMD니, 자바 HNS 이런 결과들을 정말 보기 좋게 대시보드로 표현을 해줍니다. 저희 사실 이번 저희 H3 발표에 데브옵스 쪽 발표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기본 데브옵스 구조입니다. 메이븐부터 ID에서 소나까지. 그래서 사용을 했지만 소나의 단점이 몇 개 있습니다. PMD에서 사용하는 룰이 소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는 자바 HNS 같은 경우 이쪽은 측정을 하기 싫어요. 코버추라 이쪽 측정 안 해요. 이렇게 세세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메이븐을 설정해서 보는 젠킨스나 메이븐에서 보는 결과와 소나에서 보는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는 그걸 한 페이지에 정말 예쁘게 편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나를 주로 사용하지만 좀 더 실제적인 결과는 젠킨스에서 플러그인 형식으로 돌아오는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꼭 소나 사용한다고 소나를 믿지 마시고, 일단은 더 정확한 우리가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데이터는 메이븐이나 젠킨스에서 돌리는 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쟤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와 동일한 시간에 옆에서 지금 푸딩 얼굴 인식의 엑스프레스 개발했던, 하이브리드 개발했던 내용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SOAP UI를 통해서 API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만약 서버 개발하실 때 로드러너로 테스트 하시고, SOAP UI로 API 테스트 하시고, 저런 단위 테스트와 복잡도와 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한 바사이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바사이오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NCNS에서 사이클로매틱 복잡도에 대해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NCN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코드의 코멘트가 몇 라인이고 전체 몇 라인이고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NH에서 났던, NH의 폰드가 이렇게 한다 해서 났던 그 사이클로매틱 복잡도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사이클로매틱 복잡도가 무조건 높은 거가 나쁘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무조건 높게 잡아서 개발자분들이 그에 맞추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경험 쌓고 해보니까 사이클로매틱 복잡도가 높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높으면 나중에 유튜버 수학이나 그럴 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높은 게 항상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NHN처럼 사이클로매틱 복잡도 30 이상의 몇 퍼센트, 0.5% 이하만 된다. 그런 기준도 좋지만, 그런 기준도 좋고요. 그리고 또는 그 사이클로매틱 복잡도가 높은 곳 먼저 나중에 리팩토링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로매틱 복잡도가 높은 곳 먼저 JUnit이나 그런 게 좀 더 커버리지 높을 수 있게 그렇게 QA께서 가이드 해주시는 게 훨씬 프로젝트나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계속 PMD 그렇고 개발자분, QA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두 분께서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발표 때는 저희 3층 코스모스를 해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메일로 질문을 주시던가 또는 트위터 통해서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공유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H3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